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레드북 사이트에 올라온 당신이 50년 전 10대를 보냈다면 이라는 주제로 지금의 사회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어서, 또 평범한 옛 속에 뼈있는 사회 비판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고, 60년대 서울의 청계천의 모습을 본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반응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아 보여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각으로 본 50년 전의 10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은 의역을 해서 한국에 맞게 설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까요? 지금의 10대 시절의 삶이 50년 전과 다른 것은, 10대라는 것이 항상 넷플릭스의 최신 시리즈를 시청하고 일종의 와이파이 지원 호버보드를 타면서 틱톡에 게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이 발명되기 전에는 부주의한 아이와 스트레스를 받는 성인 사이의 소중한 시간이 달랐습니다. 아주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SNS에 기록하지 않고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주는 인플루언서나 소셜미디어에 타겟팅된 광고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그것은 모두 소문일 수 있고 증거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습니다. 결국 5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당신은 롤러스케이트장에서만 당신만의 멋진 실력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10대들은 몇 분 안에 틱톡과 유튜브에 멋진 스케이트보드 트릭이나 댄스 동작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어떻게 뒤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면 지역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마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스크린은 1938년에 발명되었고 그 제품은 195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의 선스크린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았고 일반적으로 태닝 오일로 부분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FDA 규정 이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문형 콘텐츠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또는 도깨비의 최신 에피소드를 놓친 경우, 형이나 누나에게 리모컨을 빼앗겼거나 아빠가 채널을 바꾸지 못하게 하셨다면 드라마가 재방송되는 다음 여름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놓쳤던 에피소드는 비디오가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TV 방송국이 방송을 종료합니다. 요즘은 올빼미족인 10대들이 항상 휴대전화로 콘텐츠를 볼 수 있지만 수십 년 전에는 현지 채널이 당신의 잠을 위해 방송 종료를 했고 다음날 아침까지 테스트 패턴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가고 싶다면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면허를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어딘가를 가고 싶다면 지도가 잘 표시된 가이드북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휴대폰에서 위치 설정을 비활성화하더라도 부모님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로 간단한 "저 잠깐 친구 만나고 와요" 라는 메모만으로 당신의 위치에 대해 알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 친구가 누군지, 어디에 살았는지, 그 친구와 연락하는 방법을 몰랐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를 휴대전화에 넣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레코드판과 테이프를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에 가장 가까운 것은 라디오였고 FM 방송국은 그 당시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신은 자신만의 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휴대전화는 1973년에 발명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휴대폰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기를 어디로든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최초의 무선전화기는 1965년에 발명되었지만 심지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실제로 만들어지기 힘들었습니다. 전화 프라이버시는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에 당신의 전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누군가가 전화기 주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또 당신을 휩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나 친구가 다른 회선으로 당신의 대화를 듣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이메일 버전이 있었지만 오늘날 전송되는 온라인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메시지에 넣는 이모티콘 필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진을 보내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은 1983년까지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에 컴퓨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타자기 역할과 간단한 게임하기. 모든 서류는 타자기로 작성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 투박한 타자기 소리가 어디에서든 들렸고 심지어 삭제 버튼이 없었습니다. 맞춤법 검사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제는 여전히 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타자기를 사용하는 것조차 손으로 쓰는 것보다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모든 것을 깔끔한 필기체로 쓰라고 요구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방금 면허를 받았다면 휘발유 가격이 1970년대 후반에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 친구의 형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고 차를 살 수 있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차를 빌려 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 소셜미디어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전에 사람들은 대중의 소비를 위해 SNS를 사용하지 않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재미는 주위에 서서 멍청이 방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만들어진 6degrees는 최초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로 여겨집니다. 아무도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1990년대 후반 이메일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페이스북 대신 직접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카톡 대신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여전히 논쟁이 있었지만 문자 수를 충족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세부적으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대신 TV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적은 수의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역대 TV 시청률 상위는 다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텔레비전은 흑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컬러 TV는 1980년대 주류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컬러 TV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 가격은 엄청났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는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만큼 블랙버스터는 많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의 영화 100편 안에 1970년대 이전 제작된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셀카를 찍는 것은 말보다 쉬웠습니다. 세계 최초의 셀카는 180년 전에 촬영되었지만 셀카봉의 최근의 발명은 오늘날 셀카 찍는 것을 훨씬 간단하게 했습니다. 졸업사진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1970년대 중반까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 앨범 사진은 최근 사진들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긴 셔츠 컬러는 그 당시 완전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원사 수영복보다 여전히 더 나은 결정이었습니다. 바지의 통도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키니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높이 올려 입었습니다. 심지어 남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바지는 매우 작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날 패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년 전의 10대가 지금의 10대와 별로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포럼 사이트에 60년대 청계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사진과 현재 청계천 사진과 대비가 되어 현재 한국이 엄청난 발전한 모습과 묘한 비현실감을 느낀 해외 네티즌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한국 어디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성장은 거의 미친듯이 발전했지. 서울이야, 저 판자촌에 있던 곳, 모든 것들이 콘크리트, 강철과 유리탑으로 변했어. 이런 이미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의 청계천을 보면 엄청나게 달라졌지. 저 두 곳은 같은 지역이야. 어떤 곳은 아직도 낙후된 곳이 있지만 저 판자촌보다는 월등히 나아졌지. 앞으로도 저 지역은 더욱더 발전하게 될 곳들이야. 난 저 사진에 보여진 판자촌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네. 그곳은 내가 있는 도시의 빈민굴처럼 보이네. 도시화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는 재정 문제인데 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빈민에 대한 대안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어떤 도시계의 교수는 도시의 얼굴을 바꾸는 작업은 많은 건물과 집을 파괴하고 거주자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재산권이 있었어? 아니면 개발자들이 거주자를 쫓아낸 거였어? 그 당시 한국은 군부 독재자의 통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추측하는 거야. 이전 한국의 부패 문제는 시카고보다 더 나빴지.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성장한 대기업은 번창했어. 삼성은 그런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지. 난 이전에 이 근처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공원과 하천이 있었는데 이제 이 지역은 고급 콘도와 고층 오피스로 가득 차 있지. 젠장, 비교하면 마음이 아프지. 특히 한국이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지. 한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60년대 이내에 가장 부유하고 진보된 나라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어. 세계 2차 대전 후 한국은 그들 자신들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전쟁 이후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 모두 파괴돼 버렸지. 지금은 이걸 잊고 있지만 과거 한국은 그 시절 북한보다 가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 대부분 가정은 6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국가는 수많은 범죄 문제 때문에 군사 통제로 야간 통행 금지까지 실시하고 있었지. 이 모든 것이 30년 이내에 모두 바꿨어. 수출 중심의 제조업 경제는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어. 미국과 일본의 원조를 받았지. 미국은 한국 경제 재건에 엄청난 돈을 투입했어. 한국 전쟁 동안 일본은 한국에 물자 공급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어. 그리고 일본은 유엔과 같이 행동을 함으로써 발전했지. 베트남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발전했어. 한국과 베트남 전쟁이 없었더라면 일본은 오늘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거야. 일제는 패전 국가가 되었지만 이웃나라의 불행을 통해 계속해서 이익을 얻었던 거지. 베트남 전쟁 때 나는 미국이 일본에서 바로 베트남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미국은 먼저 필리핀부터 갔어야 했다고 생각해. 우리 아빠가 나에게 필리핀에 간 이유를 말해줬지. 그게 일본이었음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이 사진을 보면 나를 슬프게 만드네. 저것과 똑같은 게 지금 브라질에 있어. 심지어 저것보다 훨씬 크지. 나는 젊은 한국 애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변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궁금하네. 또 걔들 부모가 최신 유행 발렌시아가 디자인한 옷을 사주지 않았을 때 어떠한지 궁금하네. 댓글 속에 엄청난 역사적 사실과 우리의 삶을 꼬집는 것이 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